오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식탁 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약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어제와 다름없이 하얀 알약 몇 개를 물과 함께 삼키며 조용히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데 마트에 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요즘 물가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부터 나오게 되지요. 내가 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모아두고 지켜온 이 소중한 자산이 과연 내 남은 인생의 끝날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기 시작하면 결국 밤잠을 설치며 하얗게 새벽을 새우게 됩니다. 대체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이 막연한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는 최소한 얼마는 쥐고 있어야 노후의 대접을 받는다며 저마다 다른 기준의 액수들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을 다 채우고도 매일 밤 불안해하는 분들을 상담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며 깊이 깨달은 지혜가 있습니다. 노후의 평온함은 단순히 쌓아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일 나가는 지출의 흐름을 내 눈으로 직접 읽어내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안도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신다면 매달 돈 걱정에 짓눌려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시원하게 털어내는 평온한 순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미리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이어질 소중한 인생 후반전의 지혜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모두 가명이고 음성은 AI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아끼며 살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새어나가는 진짜 구멍은 그대로 방치해 두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작 내 지갑의 진짜 사정은 외면한 채 막연한 걱정만 키우시곤 합니다. 얼마 전 제 상담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셨던 74세 영희 어르신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지요. 영희 어르신은 제 앞에 앉으시자마자 손때가 묻어 다 깨져가는 플라스틱 약통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시더군요. 그 약통 안에는 요일별로 챙겨 먹어야 할 고혈압 약이나 영양제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낡은 대형마트 영수증들과 모서리가 다 닳아서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 낡은 통장이 조심스럽게 접혀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대접한 따뜻한 물 한 모금으로 타는 목을 축이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물가는 매일 무섭게 오르는데 이 약통을 볼 때마다 내 남은 수명과 이 통장의 돈이 언제 다 바닥날지 몰라 잠이 안 와요. 기준이 없으니까 항상 모든 게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어떤 달은 돈이 좀 남고 어떤 달은 모자라는데 왜 그런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수중에 돈이 아예 없어서 하시는 두려움에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내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명확한 비용과 자금 흐름의 중심선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한 가지만 조용히 짚어보십시오. 요즘 나는 한 달 동안 내 통장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셨나요? 이 질문 하나가 노후의 재정 불안을 동시에 풀어줄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건너가는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6가지 진실을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값을 몇 푼 더 아끼는 자질구레한 가계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최소 금액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찾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비 현실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실제가 꽤 다릅니다. 네 번째로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고 이걸 무작정 줄이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가? 이 현실적인 질문을 더 이상 피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줄여도 되는 것과 절대 줄이면 안 되는 것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73순자 씨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순자 씨는 매달 1일이 되면 하루를 꼭 이런 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내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카드 명세서도 함께 꺼내 나란히 놓습니다. 커피잔을 식탁 유리에 내려놓는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외롭고 쓸쓸하게 울립니다.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순자 씨는 지출 항목을 하나씩 가계부에 손으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여기까지는 매달 비슷하게 나옵니다. 순자 씨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을 2군데 다녀온 달에는 갑자기 지출이 훌쩍 올라가 있습니다. 아들 생일에 외식을 한 번 했을 뿐인데 그달은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는지 계산이 잘 안 맞습니다. 어떤 달은 돈이 조금 남고 어떤 달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순자 씨는 정확히 알지 못하셨습니다. 매달 1일 아침 통장을 펴는 손이 왜인지 조금씩 무거워졌다고 하셨어요. 순자 씨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떤 달은 남고 어떤 달은 모자라고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는 게 더 힘들어요. 돈이 없는 것보다 얼마가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고단했던 일상에서 돈이 모자란 상황보다 이 돈이 왜 이렇게 빠져나갔는지 원인을 모를 때 훨씬 더 큰 심리적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일상의 리듬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의 활동 능력이 우수해서 지출을 즉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변수가 늘어나면서 작은 지출의 변화에도 몸과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지요. 여러 연구에서도 지출의 명확한 흐름을 스스로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통제력이 살아나는 순간 불안의 크기는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최소 금액을 파악하려면 먼저 내 고정 지출의 바닥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한 달 동안 나가는 돈을 딱 2칸으로만 나누어 보는 겁니다. 매달 거의 똑같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번 달만 특별히 나간 것 이 2칸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6개월치 지출을 한번 훑어보면 변동 지출의 평균 범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달은 많이 쓰고 어떤 달은 적게 쓰지만 그 가운데 어딘가에 내 평균이 있거든요. 그 평균을 알면 이번 달 얼마를 더 써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아껴야 하는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의료비는 변동 지출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운 항목입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 비용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지만 갑자기 생기는 진료나 처방 비용은 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예비 항목으로 따로 빼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관계 비용을 줄이는 것과 관계 자체를 줄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경조사 봉투 하나를 아끼려다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무리하게 체면을 유지하다가 정작 생활비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순서입니다. 5번째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날을 중심으로 한 달 생활비 리듬을 만들어두면 훨씬 안정됩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날 고정 지출을 먼저 처리해두면 남은 돈이 자동으로 변동 지출 예산이 되거든요. 이 리듬만 잡아도 매달 돈이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러운 느낌이 크게 줄어듭니다. 6번째로 줄여야 할 것과 줄이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정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외식 횟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진 비용은 줄이면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급한 상황에서 잘못된 곳을 줄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7번째로 지출 기록을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줄 오늘 뭘 샀는지만 적어도 한 달이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메모 앱에 한 줄씩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노트 한 장, 연필 한 자루면 더 좋고요. 순자 씨도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자신의 평균 지출 범위를 처음으로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통장을 열 때 느끼는 불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통장을 펴는 손이 조금 가벼워졌다고요. 여기서 2가지 유형이 자주 보입니다. 지출 기록을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다 나가고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해소가 되거든요. 불확실한 것이 눈에 보이는 숫자로 바뀌는 순간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과제로 바뀌니까요. 반면 기록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며칠 만에 그만두는 분도 계세요. 꼼꼼하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시작을 막는 겁니다. 이런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냥 오늘 쓴 것 중 가장 큰 금액 하나만 적어도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절약이 아니라 기준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기준이 생기면 같은 돈도 훨씬 덜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줄여야 할 곳을 잘못 짚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시는 경우라서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72세 명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수 씨는 33년간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적금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나니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식비였습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줄였습니다. 장을 볼 때도 가장 저렴한 것 위주로만 골랐어요. 예전엔 좋아하던 고등어 한 마리도 이제는 가격표를 먼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통신비도 제일 싼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최대한 참았고요. 두꺼운 내복을 껴입고 거실에서 버텼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을 보냈는데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 밖의 일이 생겼어요. 기운이 자꾸 없어지고 감기가 전보다 자주 걸렸습니다. 관절도 더 자주 아프다고 했어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이 때문인지 명수 씨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냉장고 문을 여는데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해야 하는데 기운이 없어서 그냥 소파에 누워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때 명수 씨 스스로도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명수 씨가 잘못 짚은 건 뭐였을까요? 줄여야 할 곳은 식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명수 씨가 처음으로 자동이체 목록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게 보였어요. 10년 전에 든 보험이 2개나 아직도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장 내용은 이미 중복된 데다 지금 상황에는 거의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아들이 예전에 설정해둔 동영상 구독 서비스가 아직도 자동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드가 결제될 때마다 띠링하고 울리는 승인음이 났지만 확인도 안 했던 겁니다. 매달 그 알림음이 울리는 동안 명수 씨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식비를 줄이려고 몸을 아끼는 동안 뒤에서는 쓰지도 않는 돈이 조용히 새고 있었던 거죠. 제가 느낀 건요, 절약을 결심할 때 사람들은 보통 가장 눈에 잘 보이는 항목부터 줄이려 한다는 겁니다. 밥값, 교통비 이런 것들은 눈에 바로 보이니까 줄이기 쉬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진짜로 새는 구멍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문제는 체력이 아니라 어디서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만 아끼려 했던 데 있었습니다. 명수 씨가 바꾼 건 단순했습니다. 안 쓰는 보험 2개를 정리했고 자동 결제 목록을 전부 확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항목들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몇 개를 정리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하고 카드사 앱을 처음으로 꼼꼼히 들여다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번 해두고 나니 매달 나가던 금액이 꽤 줄었습니다. 줄인 돈은 식비와 의료비 예비금으로 돌렸습니다. 6개월 후 명수 씨는 전보다 훨씬 잘 드시고 기운도 조금씩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통장 잔고도 더 안정된 흐름을 갖게 됐어요. 무엇보다 명수 씨가 달라졌다고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어디서 새는지 알게 됐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많이 줄었다는 거였어요. 이 과정을 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지금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을 전부 꺼내서 확인하는 겁니다. 카드사 앱이나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훑어보세요. 생각보다 아주 낯선 항목이 보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그중 지난 3개월 동안 실제로 사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사용 여부가 불확실한 것도 일단 목록에 올려두세요. 지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3단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리하고 줄인 금액을 식비나 건강 예비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줄이기 전에 먼저 목록을 만들어야 어디서 얼마가 줄었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동 결제 목록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여기서도 2가지 유형이 보입니다. 자동 결제 목록을 확인하고 나서 이게 아직도 나가고 있었어? 하고 깜짝 놀라는 분이 계십니다. 놀라움 뒤에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한번 정리를 시작하면 꽤 빠르게 정돈이 됩니다. 시작만 하면 반은 온 겁니다. 반면 오랫동안 유지해온 보험이나 구독 항목을 끊는 게 왠지 불안한 분도 계세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땐 당장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목록에 올려두고 한 달 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이에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오늘 2번째 이야기는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줄일 곳을 바로 잡으면 덜 써도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돈도 나름 모아두었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답을 찾으러 잠깐 과거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75세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씨는 40대에 남편과 함께 작은 식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1시가 넘어야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정말 치열하게 일했어요.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노후 자금도 조금씩 따로 모아뒀어요. 그 시절 정숙 씨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노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식들이 자리를 잡고 나는 조용히 쉬면서 살면 되겠다. 크게 욕심 부리지 않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은 중반이 된 지금 현실은 그 그림과 조금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살기 빠듯하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게 됐고요. 남편은 몇 해 전부터 무릎이 많이 불편해서 외출이 줄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충분한 건지 여전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건지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정숙 씨가 가장 마음이 쓰였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가깝게 지내온 친구 둘이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자주 만나기 어려워졌을 때였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그 모임이 조용히 끊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하는 띵동 소리가 들려도 아무도 없는 복도가 길게 이어지는 날이 생겼고요. 현관문 닫히는 철컥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저녁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정숙 씨가 느낀 건 돈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가게를 할 때는 매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했거든요. 손님이 왔고 남편이 옆에 있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나니 아무리 통장에 돈이 있어도 하루가 비어있는 느낌이 드셨던 겁니다. 정숙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 무섭더라고요. 그 말씀이 한동안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상담 현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열심히 살고 모아두었는데도 노후가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많은 경우 돈의 양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기준이 없거나 자신의 존재 이유가 조금씩 흔들릴 때 불안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경제적 여건보다 하루의 구조와 관계의 질이 노후 만족도와 더 깊이 연결된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외로움이 크거나 하루가 텅 빈 분들이 불안하다고 하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마음관계 생활 습관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부분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의 크기보다 그 돈으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지를 먼저 그려두는 게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도 하루가 텅 빈 느낌이 드는 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루의 이유가 부족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서 뭘 할지 알고 있다면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오전에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돈다는 계획이든 오후에 책을 읽겠다는 계획이든 그 하루의 이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관계 부분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에 쓰는 돈을 무작정 줄이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경조사 1번, 친구와의 식사 1번, 이런 관계 비용은 삶의 질과 직결되거든요. 최소한의 관계 예산을 따로 정해두는 것이 마음 건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숙 씨도 한 달에 1번 친구와 가까운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을 관계 예산으로 따로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혼자인 느낌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생활 습관 부분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밖을 나가는 이유를 하나라도 만들어두는 것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장을 보러 나가든 동네 한 바퀴를 걷든 우체국에 들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유 있는 외출이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 구조가 있어야 돈 걱정이 하루를 온통 지배하는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정숙 씨는 지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동네 복지관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그날은 나갈 이유가 있으니까 나간다고 하셨어요. 나올 때 문을 잠그는 쇠소리가 예전과 달리 아주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도 두 가지 유형이 보입니다. 관계 예산을 따로 정해두자는 말에 바로 깊이 공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관계에 돈 쓰는 게 낭비라고만 생각해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작은 관계 예산 하나를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꽤 빠르게 일상이 달라집니다. 반면 관계에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아직도 부담스러운 분도 계세요. 아껴야 하는 시기인데 왜 굳이 거기에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계에 쓰는 돈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 노년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외로움이 쌓이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건강이나 다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돈의 양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충분함은 금액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까이서 아주 오랫동안 관찰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70대 초반이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3세 병호 씨와 74세 재식 씨입니다. 병호 씨는 매달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삶의 목표처럼 삼고 있었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명절이 아니면 자녀들과의 모임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장을 볼 때도 가격이 조금이라도 비싸 보이면 손을 놓았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찌르릉 하고 울리는 알림음이 날 때마다 마음이 심란해졌고요. 그 카드 결제음 하나가 병호 씨에게는 작은 경고음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 불편함이 쌓이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돈 이야기로 마찰이 자주 생겼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사면 병호 씨는 표정부터 잔뜩 굳어졌어요. 아내도 이제 무언가를 살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꽤 잘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병호 씨 부부가 함께 웃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병호 씨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돈은 줄지 않는데 왜 점점 더 불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재식 씨는 달랐습니다. 매달 써야 할 것과 줄여도 되는 것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관계 비용은 따로 소중하게 챙겨뒀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부부가 함께 조용한 식당에 가는 날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한식집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두 사람 모두 느긋하게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의료비는 예비 항목으로 따로 빼뒀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재식 씨는 낡은 통장을 여전히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번 달 쓴 것과 다음 달 예상 금액을 간단하게 연필로 메모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재식 씨 부부의 통장 잔고는 병호 씨보다 조금 더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훨씬 더 밝았습니다. 재식 씨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부부가 이번 달은 이만큼만 쓰기로 미리 약속했으니까
그 안에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아주 편해요.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병호 씨에게 돈은 줄어들면 절대로 안 되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재식 씨에게 돈은 하루를 잘 살아가기 위해 기분 좋게 쓰는 소중한 도구였어요. 그 관점 하나가 두 사람의 노후 생활 만족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유형이 보입니다. 병호 씨처럼 잔고가 줄어드는 것 자체를 견디기 힘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돈을 쓰는 행위 자체가 불안을 키우는 두려운 방아쇠가 됩니다. 그게 오래되면 정작 써야 할 곳에도 쓰지 못하고 아끼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병호 씨에게 필요한 건 돈을 더 모으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의 구체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재식 씨처럼 범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분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내가 계획한 범위 안에서 쓴 것이니까 불안보다 삶의 온기가 먼저 옵니다. 돈을 덜 가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 없이 통장만 매일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불안을 키우는 법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경쟁이 아니라 방향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돈도 쓰는 기준이 다르면 삶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0대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남들이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고정 지출의 바닥을 먼저 확인하고 변동 지출의 평균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진짜 안전한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이 눈 녹듯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가는 돈의 성격을 알면 같은 돈도 더 안정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곳을 잘못 짚으면 몸과 관계 둘 다 흔들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식비를 줄이기 전에 눈에 안 보이는 자동 지출 목록부터 정리하시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네 번째로 의료비는 반드시 예비 항목으로 따로 분리해 두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특정 질환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무척 크니 구체적인 치료나 약 처방은 반드시 의사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정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관계 비용을 아끼려다 외로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역설은 많은 분들이 겪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관계 예산은 삶의 만족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충분함은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니라 스스로 세운 단단한 기준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완전한 충분함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만히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의 정확한 경계를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시나요? 나는 무엇을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까? 돈 자체가 아니라 이 돈을 활용해서 내가 지켜내고 싶은 다정한 하루의 모습이 있나요? 내가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수납장 위에 놓인 약통을 열어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자동 결제 승인 문자 하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돈은 많고 적음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확실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 품격이 완전히 결정됩니다. 70대가 되어 돈 걱정이 많아지는 건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 걱정은 세상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게 되는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가치들도 그만큼 많아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지요.
다만 그 두려움을 마냥 껴안고만 있는 것과 기준을 하나씩 세워나가며 걱정을 다독여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식탁 위 알약통을 보며 내 삶의 지출 구멍 하나를 들여다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안전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향해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노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하루를 어떻게 기품 있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가장 내려놓기 힘든 걱정이나 지키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고백을 따뜻하게 들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들을 이정표 삼아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내용으로 가득 준비해 오겠습니다. 늘 품격 있고 자유로운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온 마음으로 뜨겁게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